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한때 네이버에서 약 8년간 지식인의 서재라는 그런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지식인들이 불려오면서 그들의 인생책이 무엇인지, 또 추천할 만한 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8년 뒤에 총 결산을 해보니 이 지식인들이 꼽았던 인생책 중에 제1위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었고요. 그리고 2위가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였다고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러한 연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참 많이 사랑하는 책인데요. 오늘은 제가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또 저와 함께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자키스는 그리스의 작가입니다. 그는 1883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리스의 제일 밑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잔자키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박사학위까지 있는데요. 파리에서 유학을 할 때 그가 배웠던 스승 중에 한 명이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앙리 베르그송의 철학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또 그는 이후에 그가 쓴 논문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앙리 베르그송의 철학과 니체의 사상이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잔자키스의 작품은 주로 인류 보편의 문제,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이라든지 자유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왔는데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뇌를 탐구하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스인 조르바 외에도 최후의 유혹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긴 오디세이아 같은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카잔자키스는 무려 9번에 걸쳐서 노벨문학상의 후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노벨문학상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이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든지 조지 오웰 그리고 알베르 까뮈와 같은 사람이었었던 걸 생각해보면 왜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받지 못했는지도 또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가장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는 책이면서도 카잔자키스의 사상이 잘 집약되어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책에 등장하는 알렉시스 조르바라는 인물이 그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은 기승전결의 구조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소설입니다. 먼저 30대 중반인 나는 지식인으로요. 그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에 좀 실증이 나서 크레타 섬으로 갈탄 광산 사업을 하러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항구에서 어떤 60대 중반의 거구인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알렉시스 조르바인데요. 그 사람 말이 자기는 요리사도 할 수 있고 또 광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산투르라는 그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크레타 섬으로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을 광산 사업의 일종의 그 십장처럼 고용을 해서 일하도록 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지식인으로서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도 어떤 단테의 신곡을 읽는다든지 불교 경전을 읽는다든지 하면서 어떤 영혼의 수양을 하는 사람이고요. 때때로 자신의 어떤 그런 육체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갈망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주저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알렉시스 조르바는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알렉시스 조르바는 일할 때는 거기에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광부들에게 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의 어떤 순서를 정한다든지 할 때 정말 아주 몰입해서 흥겹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요리를 할 때는 또 요리에 집중해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하나 그 맛을 느끼면서 오렌지 하나를 먹으면서도 감탄에 차서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놀 때는 정말 그 누구 못지않게 신나게 놀죠. 산투르를 켜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춤을 출 때는 마치 파티에 온 것인 양 아주 흥겹게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조르바는 연애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늙은 여관 주인인 오르탕스 부인과 연애를 하는데요. 늙은 여관 주인인 오르탕스 부인과 연애를 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르바는 나에게 그까지 책은 불태워버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좀 더 충실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죠. 네, 그러면 조르바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묵묵히 먹고 마셨다. 바람은 멀리서 흡사 벌떼처럼 잉잉거리는 리라 소리를 실어다 주었다. 그리스도는 마을 테라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희생된 양고기와 부활절 과자는 연가가 되고 있었다. 잔뜩 먹고 마신 조르바가 손으로 털이 더부룩한 귀를 만졌다. 리라 소리군요. 마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다. 포도주가 그를 살짝 돌아버리게 한 것이었다. 우리가 꼭 비둘기 한 쌍처럼 여기 죽치고 앉아 어쩌자는 겁니까? 가서 춥시다. 먹어치운 양에게 미안하지도 않소? 그럭저럭 방귀로 빠지게 할 셈이요. 갑시다 가요. 가서 방귀가 아닌 노래나 춤이 되게 합시다. 조르바는 다시 태어났도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르바. 천치같이 굴지 마시고. 아니 조르바 어떻게 된 거 아닌가요? 두목.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단지 나는 양에게 미안할 뿐이요. 빨간 계란에게 미안하고 부활절 과자와 크림치즈에게 미안할 뿐이요. 빵 조각 몇 개와 올리브 몇 알만 집어먹었다면 나도 이럴 겁니다. 젠장 잠이나 잡시다. 축하할 일이 없으니. 올리브나 빵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잖소. 이런 곳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음식을 그렇게 낭비하는 건 죄악이에요. 두목 갑시다. 가서 부활을 축하합시다.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혼자 가세요. 가서 내 목까지 추고 오면 되지 않아요? 조르바가 팔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것 봐요.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났어요. 오, 내가 당신만큼 젊었더라면 어디든 한번 이 대가리를 쳐넣어 볼 겁니다. 일, 포도주, 사랑, 뭐든 말이요. 나 같으면 하느님도 악마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젊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조르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당신이 아니라 양고기일 테지요. 양고기가 당신 뱃속에서 이리가 되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라고요. 양고기가 조르바가 된 것뿐이지요. 지금 조르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요. 욕하고 싶거든 나중에나 하시구려. 나는 뱃사람 신드바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다 돌아보았다는 건 아니요. 아니고 말고. 하지만 나는 도둑질도 해봤고 사람도 죽여봤고 거짓말도 해봤고 계집들도 무더기로 데리고 잡은 사람. 계명이라는 계명은 깡그리 어긴 인간이랍니다. 계명이 몇 개더라? 10개? 왜 20개, 50개, 100개? 100개가 되어봐야 내가 다 깨뜨렸을걸. 하지만 하느님이 있다고 해봐야 때가 되어 내가 그 앞에 서야 한다고 해도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당신에게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 내 보기엔 그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하느님이 미쳤다고 지렁이 앞에 앉아 지렁이가 한 짓을 꼬치꼬치 캔답니까? 그리고 그 지렁이가 이웃에 있는 암지렁이를 꿰어먹고 금요일에 고기 한 입 먹었다고 화를 내며 질책할 것 같소? 연병알. 당신 마음대로 해요. 구정물 신부 같으니. 가기 싫으면 그만둬요. 나는 조르바의 성미에 불을 붙일 요랑으로 이렇게 꼬드겼다. 조르바, 하느님은 당신이 뭘 먹었는지 따지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은 틀림없이 따질 겁니다. 그것도 물어보지 않을 거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 멍청한 조르바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다 알아요. 알고 말고. 내게 아들이 둘 있는데 한 놈은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경건하고 또 한 놈은 탐욕스러운 천둥 벌거숭이에다 계집 꽁문이나 따른다면 내 마음은 둘째 녀석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왜냐? 날 닮았으니까. 하지만 밤이고 낮이고 무릎을 꿇고 돈이나 긁어모으는 저 늙은 스테파노스 신부보다는 내가 하느님을 덜 닮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도 재미를 봅니다. 나처럼 죽이고 부정한 짓을 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나처럼 불가능한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느님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여자를 고릅니다. 물찬 제비 같은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면 당신 가슴도 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이 여자는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이 여자를 데려갔을까요? 여자가 행실이 참한 여자라면 사람들은 악마가 데려갔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두목,
몇 번 말했지만 다시 말하건대 하느님이나 악마는 하나고 똑같은 거예요. 조르바는 단장을 짚고 모자를 삐뚤어하게 쓰고 나서 한동안 입술을 비죽거렸다. 할 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가버렸다. 이곳에는 아주 젊고도 아리따운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는데요. 나 역시 그녀에게 끌리지만 아주 오랫동안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조르바의 부추김과 그리고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녀와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이 과부로 인해서 상사병을 앓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과부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 자살을 하고 말고 마을 사람들은 그 과부에게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게 됩니다. 조르바는 그 상황에서 과부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하지만 나는 과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용기가 없는 그런 무력감을 보이는데요. 어떤 면에서 조르바의 강인함과 용기, 반면에 지식인의 어떤 무력하고 비겁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과부가 죽고 설상가상으로 오르탕스 부인도 또 죽고 맙니다. 오르탕스 부인이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은 오르탕스 부인의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모여듭니다. 조르바는 갈탄 광산 사업만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도르래를 만들어서 산꼭대기에 있는 목재를 해변가로 옮기는 그런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하고 직접 도르래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르래를 개통하는 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르래가 우르르 무너지고 세워뒀던 나무 기능도 다 무너져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패고 결국 이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지만 놀랍게도 이 순간에 나는 어떠한 절망과 어떤 고통보다는 신기하게도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방감이죠. 그래서 조르바에게 말합니다. 춤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둘은 함께 춤을 춥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면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지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해변을 따라 마을로 향했다. 내 심장은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다. 내 생에 그 같은 기쁨은 누려본 적이 없었다. 예사 기쁨이 아닌 숭고하면서도 이상 야릇한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 같은 것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극을 이루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사람, 고가, 선, 수레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조그만 항구를 만들었지만 수출할 물건이 없었다. 깡글이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그렇다. 내가 뜻밖의 해방감을 맛본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엄청나게 복잡한 필연의 미궁에 들어있다가 자유가 구석에서 놀고 있는 걸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자유의 여신과 함께 놀았다. 모든 것이 어긋났을 때 자신의 영혼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그 인내와 용기를 시험해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 혹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혹자는 악마라고 부르는 강력한 적이 우리를 쳐부수려고 달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았다. 외부적으로는 참패했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끼는 법이다. 외부적인 파멸은 지고의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나는 언젠가 조르바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느 날 밤 눈으로 덮인 마케도니아 산에는 굉장한 강풍이 일었지요. 내가 자고 있는 오두막을 뒤흔들며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작 이걸 비끄러매고 필요한 곳은 보강해 두었지요. 나는 불가에 홀로 앉아 웃으면서 바람에 약을 올렸어요. 이것 보게.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오두막에는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 불을 끌 수도 없겠어. 내 오두막을 엎어? 그렇게는 안 되네. 조르바의 이 몇 마디 안 되는 말에서 나는 인간이 취해야 할 도리와 강력하면서도 맹목적인 필연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맞서 대적할 어조를 감득했다. 나는 해변을 따라 쟁걸음으로 걸으며 내 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호령했다.
내 영혼에는 들어오지 못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 불을 끌 수도 없어. 나를 뒤엎는다니 어림없는 수작. 해가 아직 산 위로 모습을 나타내기 전이었다. 물 위의 하늘에서 갖가지 색깔이 서로를 희롱했다. 푸른색, 파란색, 핑크, 진주빛이 어우러졌다. 무태의 올리브 나무 속에서 작은 새들이 아침 햇살에 취해 잠을 깨어 제잘거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뒷부분에는 조르바의 이후의 이야기가 잠깐 들어있습니다. 조르바는 또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어떤 젊은 20대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갖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는 결국 책상으로 돌아와서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런 지식인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나중에 조르바가 세상을 떠나고 조르바는 나에게 산투르를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은 제가 줄거리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줄거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데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르바가 대면하고 있는 생의 약동과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잔자키스는 앙리 베르그송에게 배웠고 또 니체의 철학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 책에는 베르그송과 니체의 사상이 흠뻑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르그송 같은 경우는 우리의 논리라든지 이성 같은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더 그 어떤 진리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직관이거나 어떤 생명의 어떤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우주를 점점 진화시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 생의 약동, 생의 도약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니체의 이야기에 따르면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에 따르면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태도와 아폴론적인 태도로 서로 대비해 볼 수 있는데요. 아폴론적인 태도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도덕 규범에 따르는 그런 방식의 태도라면 디오니소스적인 태도는 뭔가 황홀경이라든지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규범에 휩싸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그러한 긍정성을 훨씬 더 높이 사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인데요. 알렉시스 조르바야말로 바로 그런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을 체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규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 일을 할 때는 일에 몰입하고 요리를 할 때는 요리에 몰입하고 춤을 출 때는 춤에 몰입하는 그 자체로 생을 즐기고 원초적인 기쁨을 황홀경으로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실패의 순간에도 어떤 세상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실패라든지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히려 내면에 어떤 기쁨에 충실하면서 춤을 추는 이러한 모습은 그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인, 초인의 모습의 한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책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는 가식적이지 않은 진정한 연민의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르바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러한 판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생을 누리고 결국은 죽어가는 어떤 면에서 그 자체로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를 열심히 사랑하고 잘 돌봐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실 이 책을 쭉 앞부분에 읽어보시다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르바가 너무나 원초적인 욕설을 하고 또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읽을 때 이거 너무 좀 힘들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 점을 우리가 달리 본다면 그가 어떤 욕설을 한다는 그 표면적인 부분을 넘어서
세상에 지식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 그러나 그 뒤에 깔린 어떤 위선과 가식과 그리고 어떤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는 비록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과부였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가난하고 외로운 늙은 오르탕스 부인이라든지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또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과 또 용기 있는 실천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됩니다. 이처럼 조르바는 모든 인간이 고독하고 유한하며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존재라는 어떤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의 연민은 화자인 나에게도 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향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넘쳐나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조르바와 나의 어떤 영혼을 넘나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물론 우정이라고, 남자와 남자의 관계라서 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떤 그럴까요? 어떤 내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영혼의 사랑 혹은 에로스적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점을 잘 묘사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둘이 기쁘게 추는 춤의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그리스인 조르바,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억을 되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